안녕하세요. 저는 해동 및 냉동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건국대학교 의학과의 김신주입니다. 저는 최근에 소개된 바 있는 냉동 인간이라는 기술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정말 가능한 것인지를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오늘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냉동 인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저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공상과학 속에 나오는 이런 장면들을 떠올렸습니다. 우주여행을 위해서 장시간 냉동 수면 상태에 들어가 있다가 이렇게 원하는 시간에 깨어난다거나 아니면 마블 영화의 캡틴 아메리카 같은 그런 이미지죠. 저에게도 굉장히 막연하고 호흡맹랑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다가 공동 연구를 하시는 분을 통해서 냉동인간이라는 단어를 2015년 즈음에 듣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이탈리아 연구팀과 척수 손상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요. 불치병을 앓고 계신 러시아의 지인분이 이제 위험한 수술을 앞두고 냉동인간 서비스에 대한 자문을 저에게 요청하셔가지고 당사자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다가 냉동인간이라는 기술이 수요가 실제하고 그리고 실제로 생각보다 현실에 가까이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네, 그 당시에 이제 20대 청년이었던 이분이 불치병 앞에서 할 수 있는 선택은 많지 않았고 그 최후의 보루로 냉동인간을 선택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저는 러시아의 냉동 연구팀과 냉동인간 그리고 냉동장기 그리고 미래기술을 연구하는 러시아의 프리오로스라는 회사를 알게 되었고요. 현재는 냉동 연구에 관한 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이후 냉동인간 서비스팀과 지속적인 미팅을 통해서 현재 냉동인간 서비스가 실제로 미국과 그리고 러시아에서 굉장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특히 미국의 알코라는 회사는 가장 앞서 있는 회사로 미국에서 생명연장재단을 운영하면서 지속적인 세미나를 통해서 냉동인간에 대한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냉동인간 서비스를 신청하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불치병으로 젊은 나이나 아니면 매우 어린 나이에 삶을 마감하신 분들이었는데요. 이런 이유를 생각해 볼 때 냉동인간이 무슨 공상과학이나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절실한 선택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또 흥미롭게도 신청 대기자분들의 한 25% 정도가 최첨단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분들은 냉동인간의 성공 가능성을 스스로 판단하고 그리고 신청을 하셨던 것이었는데요. 현재로서는 치료가 불가능한 그런 질병에 대해서 치료 기술이 개발되는 미래를 기약하고 그 기간 동안 더 이상의 신체 손상 없이 신체를 보존하고자 냉동인간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과학적으로 냉동 기술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이 기술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바를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일반 냉동과 냉동 보존에 사용하는 냉동 방식은 크게 다른데 특수 용액을 이용하는 방식을 유리화라고 합니다. 그림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뿌옇게 얼음 결정이 생기지 않고 투명한 유리와 같이 보존이 된다고 해서 유리화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일반적인 냉동 방법과 이 유리화는 인체 조직에 크게 다른 영향을 미칩니다. 이 과정을 세포 수준에서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사람의 몸은 약 70% 이상이 물로 되어 있는데요. 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냉동 단계에서 물이 얼게 되면 이렇게 육각 구조가 생기면서 얼음 결정이 생기고 부피가 변하면서 이 뾰족한 얼음 결정들 때문에 세포 내 소개관이라는 세포막이 깨져서 세포가 죽게 되는 건데요. 하지만 여기다가 냉동 보존액을 이렇게 넣게 되면 물 분자 사이사이에 이렇게 냉동 보존액이 끼어들어서 온도가 내려가더라도 얼음 결정 생기는 것이 억제되고 부피 변화도 없이 투명한 상태로 냉동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술들은 이미 가입력을 높이기 위해서 생식세포 보관에 실제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결혼 연령이라든가 그리고 질병 상태, 다양한 것들을 고려해서 건강한 상태의 생식세포들을 얼려놓는 것입니다. 이미 국내에는 약 4,000건 이상의 건강한 생식세포가 보관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사례는 20대 나이에 백혈병 진단을 받으신 여성분께서 항암 치료를 받기 전에 건강한 상태의 난자를 냉동 보관해 놓고 그 다음에 항암 치료 과정 중에 이제 폐렴이 되셨지만 그 이후에 완치 판정을 받은 후 다시 냉동 보관되어 있던 난자를 녹여서 시험관하기를 출산한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세포 단위의 냉동 기술은 이미 현실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기술을 이제 몸 전체에 적용한 것이 냉동인간 기술인데요. 이 과정을 일단 실제 사례를 보시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사망 선고 이후에 이렇게
호흡기를 연결해가지고 전신에 산소를 공급을 하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는 이제 과학자분들과 그리고 의사 선생님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흉곽을 열어서 여기다가 심장에 직접 관을 삽입해가지고 몸에 있는 수분과 피를 모두 제거하는 겁니다. 몸에 있는 피와 수분을 전부 제거하면서 그리고 저온 상태의 냉동 보존액을 이렇게 전신에 채워주게 되는데요. 이 과정은 모니터링하면서 체온과 냉동 보존액 상태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전신에 냉동 보존액이 채워지면 냉동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온도를 낮추고 그 다음에 액체 필소통에 이제 안전하게 보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신의 세포가 아까 보셨던 그림과 같이 냉동 보존액으로 채워져가지고 냉동 과정에서 물리적인 손상 없이 안전하게 보존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냉동 인간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기술인 이유가 바로 여기 해동 과정에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냉동 보존액과 그리고 급속 냉동을 이용해서 냉동 과정에서는 이제 세포를 보호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반대로 이제 온도를 전체적으로 빠르게 올릴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는 이 구간이 지금 얼음 결정이 생기는 위험 구간입니다. 그런데 냉동 과정에서는 급속 냉동을 이용해서 이 과정을 빠르게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얼음 결정이 생기는 걸 방지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천천히 진행되는 해동 과정에서는 이 구간에 굉장히 오래 머물게 되니까 이 사이에서 자꾸 얼음 결정들이 다시 생기면서 세포와 조직에 손상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집에서 있던 냉동고에 들어있던 고기를 녹이는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냉동고에서 꺼내서 천천히 녹은 고기는 이렇게 저희가 이제 육즙이라고 부르는 그 세포 내체액이 손실돼서 조직이 손상되고 맛이 변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거를 빠르게 녹이기 위해서 바깥을 불로 막 붓거나 아니면 전자를 좀 세게 돌려버리면 결국 바깥에만 타고 안에는 꽁꽁 얼어있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안쪽으로 열 전달이 굉장히 느린 까닭입니다. 그래서 이 열 전달이 느린 까닭에 이 구간에 위치하는 기간이 자꾸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얼음 결정들이 생겨서 결국 세포와 조직이 깨져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해동 기술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냉동인간 서비스와는 별개로 해동 기술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미국의 미네소타 대학 연구팀과 그리고 중국의 과학기술대학 그리고 한국에서는 저희 연구팀이 지금 해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유도가열이라는 기술에서 해법을 찾고 있는데요. 가정에서 사용하시는 인덕션 히팅이죠. 그게 바로 유도가열 기술입니다. 유도가열 기술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일정 범위 내에 있는 철 분자를 자기장을 이용해가지고 순간적으로 온도를 확 올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온도를 올리는 것까지 다 조정이 가능하고요. 근데 이 기술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철 분자가 있는 데만 원하는 곳에 원하는 속도로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또 유도가열 코일 내에 있는 철 분자는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온도를 조절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원하는 온도로 조절도 가능하고요. 또 이 내부에만 우리가 원하는 부위에만 열을 전달해가지고 온도를 조절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 기술을 적용한 냉동인간 기술의 유형은 반갑습니다. 일반 냉동은 지금 방금 지나갔는데요. 일반 냉동은 온도가 내려가면 아까 결정이 생기면서 조직이 깨져버리게 되는데 반면 유효 같은 경우는 냉동 보존액이 들어가가지고 손상 없이 보존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해동 과정에서는 일반 냉동은 바깥에서 아무리 열을 가해도 열 전달이 느리기 때문에 바깥에만 이렇게 타버리고 이렇게 열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바깥에만 타고 안에는 얼어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중간에 또 열 전달이 느린 구간이 생기면서 얼음 결정이 생겨가지고 세포 조직이 손상이 되는데 반면에 유도가열을 이용하면은 방금 보신 것처럼 순간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안전하게 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한 해동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이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 가지고 꾸준한 연구를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론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하고 노력이 들어갑니다. 근데 일단은 제 판단으로는 그래도 머지않아서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이런 기술을 연구하기
개발하는 영구적인 목표는 원래 이식용 장기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현재 이식용 장기는 기증자에게서 적축 이후에 4시간에서 8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은 사실 부패가 시작돼가지고 이식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거의 약 80%에 해당하는 그 기증된 장기가 이식이 되지 못하고 버려진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냉동 보존 기술을 여기에 적용하면 조직이 매칭되는 그런 환자분이 이제 필요로 할 때까지 기증된 장기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일단 저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연구하는 냉동 연구를 기반으로 냉동 인간 서비스도 그럼 가능할 것이다 라고 그냥 판단을 한 겁니다. 현재는 저는 지금 작은 설치류의 장기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가능하다면 이제 제 주 연구 분야인 신경과학의 보험 기술을 적용해서 뇌의 냉동 해동이 가능한지 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이미 줄기세포를 이용한 인간의 미니브레인입니다. 인간의 미니브레인 연구는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고, 저는 이런 미니브레인이 냉동과 해동 이후에 실제로 뇌의 기능이 이렇게 유지가 되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이런 기술이 가능해진다면 불의의 사고로 신체에 큰 손상을 입으신 분들의 의식을 보존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연구는 사실 보시는 입장에 따라서 굉장히 윤리적인 논란이 많을 수 있는데요. 누군가는 냉동 인간 서비스가 인위적으로 삶을 연장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비윤리적이다라고도 하시고, 어떤 분은 정해진 수명을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도 말씀을 하세요. 근데 불치병에 걸리는 어린아이나 아니면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으신 젊은 청년분들의 시한부 인생이 과연 자연스러운 것인가요? 이 편지는 2016년에 암으로 14살의 삶을 마감한 영국의 소녀가 판사님에게 자기가 죽은 이후 냉동 보존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보낸 편지입니다. 판사는 이 편지를 읽고 이 소녀가 냉동 보존이 될 수 있도록 허가하는 판결을 내려주었는데요. 이 소녀는 현재 지금 미국에 있는 생명영산재단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3년에 23살의 나이로 이제 세상을 떠난 이 여대생은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본인의 상황을 인터넷으로 계속 이제 상황을 알렸어요. 그래서 본인은 뇌종양의 고통이 없는 그런 세상 한번 살아보고 싶다면서 냉동인간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분들 외에도 실제로 저에게 이제 연락 주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당사자분들 그리고 부모님들에 대한 고민을 들어보면 사실 이게 윤리적인가? 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할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윤리적인가에 대한 고민을 저는 바로 내리지 못했고, 또 그러면 어떤 분들은 먼 미래에 깨어나는 게 그럼 무슨 의미가 있냐 라고 묻는 분들도 계신데요. 사실 먼 미래의 기준이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서 최근 알 수 없는 그런 급성 감염병으로 이제 삶을 마감하신 분들께 2, 3년 내에 아마 백신이나 이런 것들이 치료가 가능하다면 그런 것들은 과연 먼 미래일까요? 제가 보기엔 정해진 대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면서 정답을 찾기보다는 아마 서로를 이해해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가능한 기술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상상했던 많은 것들이 이미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뇌파를 이용해서 인공 팔 다리를 움직일 수 있고요. 그리고 유전자 조작을 통해 가지고 디자인 베이비를 얻을 수 있고, 인간의 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위험성으로 인해서 규제가 있지만 우리는 지금 사실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가능한 가능성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또 가능성만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은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불확실하고 가능성은 동의어인 것 같아요. 불확실한 게 아직은 모든 것이 가능하고, 또 너무나 많은 것이 가능하다 보니까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해보는 겁니다. 당연히 제 연구가 실패할 수도 있고 누군가 제 연구의 성공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지만, 그냥 저는 일단 제가 했던 연구를 토대로 스스로 판단해서 그거 믿고 그냥 해보는 거예요. 아마 저도 10년 전이었으면 이거 분명히 불가능하다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기술들이 있어서 가능성이 보이니까 지금 도전해보는 것 뿐입니다. 50년 전에 예측했던 미래는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보시면 50년 전에 예측했던 미래인데 이미 태양열로 전기를 만들고 있고 전기자동차가 돌아다니고, 그리고 영상으로 통화를 하고 온라인으로 진료를 받고 교육을 하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오신 분들이 상상을 다 현실로 만든 것이죠. 실제로 그래서 과학적 상상력은 뭐 터무니없는 그런 공상과학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과 현실을 바탕으로 현실에 기반을 둔 실현 가능한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많은 미래 기술들은 결국 미래에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는 것이다. 돌아가신 저명한 미래학자이신 엘빈 토플러의 말씀을 마지막으로